오늘 알기 쉬운 방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될 제 이름은 김정수입니다. 이 방제학이라는 한약약물요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데는 상당히 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이 침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좀 뭔가 이 처방, 우리가 방제학은 어렵게 설명할 게 없죠. 말 그대로 처방입니다. 우리가 한약약물을 배우는 모든 목적이, 본초를 여러분들도 앞서 배우신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초 약물을 쭉 배우시는 가운데 그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처방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침도 경혈을 365경혈을 전부 다 외운다고 해서 침을 잘 놓는 건 아니죠. 문제는 어떠한 경혈을 배합해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가, 그 처방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침은 배일법이라 그러지만은 우리 한약약물을 하는 것은 방제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미의 약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약물을 조합해 가지고 하나의 처방으로서 약물을 조합해 가지고 쓰는 게 방제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약물을 배우는 목적도 기본은 환자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본초 하나하나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처방을 구성해서 치료를 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방제학이 사실은 4가지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리입니다. 리인데 이 리는 어떤 근거로 해서 치료를 할 것인가 하는 이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해낼 것인가,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 어떤 치료 방법을 해낼 것인가 하는 게 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치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치료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약물들을 조합해 가지고 하나의 처방을 만들어서 어떻게 복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분야가 바로 방제학입니다. 간단하게는 처방인데, 자, 어떤 사람이 감기가 걸려 가지고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이 납니다. 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래가 나와요. 이런 증상의 환자가 왔다고 할 때 결국 기본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그 근본 이치를 알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변정입니다. 변정이에요. 오랜만에 또 썼더니 좀 합니다만은 변정입니다. 변정. 이걸 변정을 하는데 변정의 방법이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자가 오면은 환자의 그 증상들을 종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증상에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한약을 오래 하신 분들이 위궤양에는 어떤 약을 쓰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백명 위주의 처방이지 우리가 한의학적인 처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학적인 어떤 백명을 가지고 어떤 처방을 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 이치는 뭐냐면은 변정의 모든 것이 실려 있어요. 변정의 모든 것이 실려 있는데 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정하는 방법이 바로 말 그대로 진단입니다. 진단합니다. 진단을 해야 그 병의 원인이 뭐고 그 병세가 뭐며 병이 있는 위치가 뭐냐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이 바로 변정이에요. 변정은 결론은 진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러한 변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게 기, 혈, 진액 변정이 있어요.
기회를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처방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분들. 처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물론 그 항제 내경에 이 13개의 처방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처방이 시작됐지만은 그게 어떤 질병 치료로 응용되고 확실하게 입법이 된 것은 상한론입니다. 그래서 처방의 알파는 상한론에 있어요. 상한론에 있는데 이 상한론에서 비록 처방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비로소 변정을 해서 어떤 하나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개의 상태를 전부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변정 입법의 이론이 나와요. 변정을 해가지고 그 이치에 맞춰가지고 하나의 치료하는 법이 나오는데 그걸 변정 입법이라 그런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육경변증이에요. 육경변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경변증만으로 치료하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거기서 나온 것이 맹시대 말에 이르러서 또는 청나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또 뭐가 나오느냐면은 온병학설이 나옵니다. 온병학이라는 학설이 나오는데 이 온병학은 상한론에서 다루지 못한 한사에 의한 병, 외감병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비가 오고 나서 오늘 날씨가 아주 쌀쌀하듯이 그러한 찬 기운에 의해서 외감으로 인해서 오는 병을 달아놓은 것이 주로 한사에 의해서 오는 병을 달아놓은 것이 상한론의 육경변증이라면은 열사에 의해서 오는 병은 이 상한론에서 부족합니다. 이 열사가 침범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인체는 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은 기본이 기와 혈과 진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 뭐 혈액이든지 임파액이라든지 모든 걸 빼고 결국은 보면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60% 내지 70%가 수분입니다. 수분인데 사실은 한약 약물 처방을 전부 보면은 우리 인체의 체액, 우리 인체에 있는 액체 성분, 바로 이 수분 성분이라고 하는 조금 우리가 문자로 써서 진액이라고 하는 혈과 진액이라고 하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액의 문제를 다루는 게 주로 그 한약 처방의 목적입니다. 그걸 그러한 우리 인체에 남아도는 수분을 땀으로 빼내든지 또는 토하게 한다든지 아래로 사시킨다든지 이런 게 전부 처방의 구성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체의 체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상한론에 나오는 상한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 상한론 그 다음에 나온 게 금계요락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상한잡백론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처방을 위주로 방제, 처방을 해서 치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방파라 그래요. 그걸 또 고방이라 그럽니다. 그 이후로 금나라 원나라 시대에 가미가 되면서 나온 처방을 쓰시는 분들을 우리가 후세방이라 그래요. 후세방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 상한론에서 주로 나오는 처방 내용이 주로 보시면은 이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체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치법에 해당되는 게 치료법에 해당되는 치료 방법에 해당되는 게 상한론에 있는 여러 가지 처방이 전부 뭐냐면은 우리 인체의 체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건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딱 보면은 한법과 토법과 아래로 내보내는 방법, 사하시키는 방법인 합법과 그 다음에 조화시키는 방법. 이 네 가지가 조화시켜서 우리 인체 내부에서 스스로 순환이 정돈되도록 만드는 방법인 이 합법입니다. 이 네 가지예요. 상한론에 나오는 모든 처방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방제학을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상한론부터 해야 됩니다. 상한론을 알아야 결국은 우리가 후세방이 어떻게 발전되고 후세방인 처방들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처방을 쓰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환자를 변정해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야기가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만은 이 육경변증을 가지고 이게 한사가 찬기운이 우리 인체에 침범했을 때 주로 우리가 외감이라 그러면은 풍한서습 조합니다. 여기서 풍사하고 한사가 침범해가지고 우리 인체로 침범해가지고 쭉 전변해 가는 과정을 논해놓은 책이 상한론책이에요. 그래서 상한론은 사실은 우리가 이 한약을 하시는 분들은 깊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고방파라 그래가지고 고방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 상한에서 전부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뭐냐면은 풍한서습 조화 중에 서와 습과 조화하는 인체에 침범하게 되면 우리 인체 진액을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한론에 나오는 처방들은 전부 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몸을 도우는 처방은 없어요. 우리 인체의 여러분들 그 기혈 진액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인데 이 성분을 음액이라 그럽니다. 음양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성분이다 그래서 음액이라 그러고 요 기는 혈과 진액에 비해서는 보이지 않는 작용이고 에너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양기 그러고 음액이라 그럽니다. 혈과 진액을. 그래서 이 음액이 소모됨으로써 인체의 체내의 진액이라든지 이런 수분 성분이 부족해짐으로써 오는 것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는 상한론에서 도와주는 처방은 없어요. 불과 찾아보면은 인체의 진액을 조금 도와주는 처방은 불과 한 두세 개 처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방제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환자를 봤을 때 변정을 해가지고 어떤 처방을 쓰면 될 것인가 하는 요 방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육경변증, 상한론은 육경변증입니다. 한 인간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따라놓은 게 상한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물론 그 질병의 원인은 한사입니다. 그게 침범해가지고 인체가 거기에 저항해 가면서 치료가 되지 못할 때 그게 전해져서 결국은 내부로 침범해가지고 결국은 죽어가는 과정이 쭉 그려져 있는 게 이 상한론에 있는 육경변증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론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약 처방을 딱 보면은 어떤 병에 몇 제를 써라. 한 제를 써야 될지 몇 층만 써야 될지 이런 게 써있는 책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한약 처방책을 봐도 방약합편을 봐도 뭐 이러한 병에 이 약을 쓰긴 쓰는데 몇 제를 써라 그런 건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약을 써가지고 나섰는지 그렇지 않으면 병이 더 심해졌는지 악화됐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부작용이 난 건지 그걸 설명해 놓은 건 없어요. 한약책에는 방제학 여러 가지 처방이 사실은 그 맹시대 말에 보제반이라는 처방은요 처방이 몇 가지냐면은 6만 가지입니다. 정확히 뭐 6만 1734방인데 그런 6만여 되는 처방에도 그걸 먹고 나서 변화되는 과정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환자가 와가지고 지금 뭐 여기도 약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내가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치에 의해서 치료 방법을 정해가지고 처방을 구성해가지고 그 약물들을 조합해서 썼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방작입니다만은 그렇게 썼을 경우에 나섰는지 나섰지 않는지 또는 부작용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약 처방학에 어떤 뭐 방약합편, 동의보강, 의학입문 뭐 없습니다. 전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상한론을 해야 되고 또 처방이 처음에 적은 수의 처방으로서 그게 간이가 되고 또는 복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발전되어 온 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동의보감 지금 한의과 대학 나오신 분들도
동의보감파가 있고, 의학인문파가 있고, 또 이 상한론이 최고다는 고방파가 있고, 상한론파가 있어요. 이렇게 각기 또 이제 심지어는 사상방을 위주로 하는 사상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병은 똑같고, 뭐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병이 다른 건 아닙니다. 물론 내부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병이 나서 경우는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그 6년을 다니고 또 지금 오랫동안 뭐 한의과 대학을 안 다니셨더라도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이 실무에 종사해 오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나는 동의보감 최고다. 어떤 분들은 뭐 의학 인문에 놓은 처방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뭐 사상방이 최고야. 또 어떤 분은 운기 처방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철학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주역의 음양이라든지 오행 이론을 우리 인체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쓰이는 것만 알면 되지 나중에는 그걸 배학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치료에 관련된 중요한 것만 우리가 알면 되지 거기서 그걸로 빠지면 그럼 차라리 뭐 철학관 하시는 게 낫죠. 그런 쪽으로 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그걸 우리가 인체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또 어떤 영향을 줬느냐 하는 것만 파악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이 한약을 하시는 분들도 동의보감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방약합편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병을 고치는 치료법이라든지 그러한 처방을 알아내는 것은 한 가지인데 각기 그렇게 다른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실은 이 동의보감도 사실은 400년 전이죠. 불과 지금 4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동의보감도 요즘에 비하면은 상당히 시대에 늦은 거예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병이 옵니다. 옛날에 에이즈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옛날에는 홍콩 독감 무슨 독감 이런 게 심했지만 지금은 사스고 조류 독감이니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병은 자꾸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동의보감에 보면 설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설진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진이 있습니까? 동의보감에 복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설명하는 우리가 진단하는 데 있어서 변증에 있어서 기어증이냐 양어증이냐 혈어증이냐 음어증이냐 그런 게 동의보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의보감이 최고다 절대적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알아서 후세에 와서 어떻게 처방이 조합되고 하는 걸 알아가고 그걸 알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은 너무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방작을 배우시더라도 처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이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환자가 어떤 그걸 했을 때 질병이 걸려가 왔을 때 우리가 변증을 해가지고 무슨 처방을 쓰면 될 것이다 하는 걸 뽑아내면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 된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성방, 완성된 처방들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약사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쓰는 처방은 불가 백려 처방 아닙니다. 그러한 처방만 여러분들 잘 잡아내면 돼요. 노래 못한다고 노래 작곡 못합니까? 노래 못한다고 노래 작곡 못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본초를 모른다 손 치더라도 물론 본초를 알면은 약물 가감에 있어서 그 처방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이걸 군약으로 하고 어떤 때는 이걸 신약을 하고는 재행의 변화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또 가감에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그동안 내려오면서 딱 어떤 카테고리가 딱 짜여져 있어요. 틀이. 그 처방들이 수만 년까지는 아니지만 몇천 년을 흘러오면서 이러한 병에는 이러한 변증이 딱 되면은 분명히 뭘 쓰면 될 것이라는 게 성방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방을 여러분들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이 방작책을 보면은 옥량제 또는 소도제, 하렐거제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발표제, 용토제 이런 식으로 이 치료하는 데 대한 방법에서
약물의 치법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떤 처방을 쓰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게 여러분들 이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환자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정을 해가지고 정확히 알아만 내면 돼요. 그래서 그 처방만 알아내면은 실제로 그걸 써서 그 환자에게 맞는 처방만 쓰면은 치료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기 전에 상한론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 상한론에서 병의 전변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병의 전변 과정을. 병의 전변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한론에서 취할 거는 병이 우리 인체의 어느 부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병이 인체의 어느 부위에 있느냐.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가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병이 있는 위치가 있겠죠. 병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병이 겉에 있습니까? 속에 있습니까? 병이 겉에 있습니까? 속에 있습니까? 겉에 있습니까? 속은 아니죠. 예, 겉에 있긴 있는데 이걸 또 나누는 거예요. 상초에 있느냐, 중초에 있느냐, 하초에 있느냐. 자, 병이 겉에 있었고 또 어디에 있어요? 상초, 폐에 병이 있는 거죠. 폐에 병이 있는 겁니다. 상초, 폐에 병이 있고 그 다음에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은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은 기해병이죠. 기해병이죠. 그 다음에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난다는 것은 수해병이에요. 수. 기, 헬, 진액 할 때 이 진액에 해당되는 수해병이다 이 말입니다. 가래가 나는 거는. 그러면은 표해병이고 또 기해병이고 수해병입니다. 그러면은 기약이나 수약을 쓰면 되겠죠. 기약이나 수약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병의 성질로 볼 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약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정이 되었을 경우에 병이 겉에 있고 기의 병이고 수의 병이고 표상초의 병이고 그 다음에 이 병의 성질로 볼 때 열이 있으니까 치료를 해주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그 근거가 나오죠. 이치가 나오죠. 그러면은 해표시켜주면 되겠죠. 해표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약물이 폐에 작용하는 약물을 쓰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처방을 딱 보면은 이 마항계열이 마항이 붙는 약 처방들 뭐 마항탕에서부터 마행의감탕, 마행감석탕 또는 뭐 그 마항에서 석구가 그 플러스 돼가 소청용탕, 대청용탕 이리 가는 계열이 전부 쓰임이 어디에 쓰이느냐 보면은 상초 부위에 쓰여요. 상초 부위의 병에만 쓰인다 이 말입니다. 중초로 들어가면 안 쓰입니다. 중초로 들어가면 안 쓰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동의보감에서 이런 설진이 있느냐 복진이 있느냐 이런 걸 조금 시대적으로 너무 동의보감에 나온 그 입법 또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는 하되 그걸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대가 벌써 400년이나 흘렀고 또 우리가 진단하는 이 진단의 목적은 결국 변정이 있거든요. 이 진단하는 목적이 전부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복진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복진이 중요한 거는 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또는 어떤 약물을 쓰면 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약 처방에서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그 약물이 속에 쓰이느냐 겉에 쓰이는가는 일단 우리가 본초를 배울 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표약물이 있었고 또 올리약물이 있었죠. 올리약이 있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게 하나의 조합이 됐을 때 여자와 어떤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만났을 때 그 커플에 따라서 서로 변화가 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면은 방제학에서 약물에 뭐라 그럽니까? 7가지 실정이 있다 그러죠. 실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약물이 서로 따르는 약물이 있고 서로 상반되는 약물이 있고 서로 같이 결합이 되면은
반대되는 약물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싫어하는 꺼리는 약물들이 있고, 이게 상반이니 또는 또 따르는 약물, 약효를 더 높여주는 그 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결합이 됨으로써 약물이 서로 이 하나의 약물들이 서로 결합이 됨으로써 변화가 오는 것을 약물의 칠정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뭐 단행이라든지 또는 뭐 상수라든지 상사라든지 또는 뭐 상반이라든지 상호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이 서로 약물의 그 힘을 억제시키거나 상쇄시키는 상쇄라든지 이런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어떤 서로 하나의 남자 여자가 이리 서로 만나면은 어떤 변화가 오듯이 약물도 그런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처방이 조합됨으로써 다른 성질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 어떤 처방이 약물, 단일 약물은 어떻게 어디에 쓰이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게 조합이 됐을 경우에 우리 인체에 어디에서 작용하는 처방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방제학 서적의 내용이 어떤 방제학 책을 봐도 그게 없어요. 이 약 처방이 어디에 작용한다. 여러분들 사물탕도 잘 아실 겁니다. 예? 이 사물탕이라는 처방은요, 하초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중초나 상초에 작용하는 약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제학에는요. 그래서 이 마항이 들어간 마항 계열의 약들도 표의 상초 부위에 쓰이는 처방들입니다. 이 처방들이요. 근데 계지탄 계열은 또 틀립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고 그 약 처방이 하나의 여러 가지 약물이 조합해 가지고 하나의 성방, 약이 처방화가 됐을 때는, 처방이 됐을 때는 우리 인체에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한론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진에서도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 해파, 이 흉해뿌라 그러기도 하고 해파라 그러기도 합니다. 옆구리 해자. 여기에 병이 있으면은 시오가 들어간 처방을 써야 됩니다. 소시오탕이라든지 대시오탕이라든지 시오계지탕이라든지 시오가 용골모르탕이라든지 이런 시오소간산이라든지 이게 발전이 되면은 결국은 뭐로 갑니까? 소요산 계열이라든지 후세방으로 좀 더 발전이 돼, 감이 소요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 갑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에 오는 질환은 인진계통에 또 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인진오령사라든지 인진만서는 인진호탕이라든지 이런 처방을 써야 되는 것이 그게 그 처방이 주로 우리 인체의 어디에 작용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요 상한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한론을 또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약을 썼을 때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식욕이 없고 입이 썩고 그 다음에 어지럽기도 하고 또 추웠다 더웠다 합니다. 한열 왔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변정을 해야 되겠죠. 변정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합니다. 진단하면은 이게 무슨 증이에요? 예, 소양증입니다. 소양증이에요. 변정을 하면은 소양증이라고 진단이 된 거예요. 그럼 병의 부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반표? 겉도 아니고 속도 아닌 반표 발리에 있는 거죠. 반표 발리에 있습니다. 이럴 때 작용하는 처방류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오제가 들어간 처방들입니다. 시오가 들어간 처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처방에는 소시오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일명 이러한 환자의 증상, 식욕이 아예 없고 밥맛도 없고 먹어도 별로 구미도 안 당기고 먹어도 맛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입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딱 보면은 요 부위를 만져보면은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걸 흉협고만이라 그럽니다. 그럼 병사가 요 옆구리 부위, 그 다음에 우리 인체 겉도 아니고 속도 아닌 부위에 머물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명 반표발리증, 병이 있는 부위가 겉도 아니고 속도 아닌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은 하해법을 써야 돼요. 이 하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에 있으면은 땀을 내버리면 되고, 조금 아래에 있으면은 소변이나 대변으로 내보내버리면 되는데, 어중간히 있다 보니까 이거는 위로 내보낼 수도 없고 아래로 뺄 수도 없고 그런 부위에 있습니다. 순환이 틀려요. 이 체표 순환하고 피가 혈액이 흐르는 게 우리 몸 겉으로 흐르는 거하고 우리 몸 내부에 흐르는 체표 순환이, 내부 순환하고 체표 순환이 틀립니다. 피의 흐름도요, 혈액 순환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중간한 부위에 있는 거는 땀을 내기도 뭐하고 토하게 하기도 뭐하고 또 아래로 내리기도 뭐합니다. 그래서 살 꼬아가지고 부드럽게, 약을 부드럽게 써가지고 이 반표 발리는 걸 순환을 잘 시키가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거기에 쓰이도록 딱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 처방이, 이제 우리가 이 방을 볼 때 처방이 소시호탕이에요. 그래서 소시호탕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소양증을요. 이렇게 이 증이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막혀 있다. 이걸 심합이라 그러거든요. 막힐 비자 해가지고 이 부위를 심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구미헬리아 그걸 상완까지 요 부위가 더부룩하고 한자가 자각하는 거죠. 답답하고 더부룩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눌려보면은 좀 단단합니다. 아주 심하게 단단하면은, 좀 더부룩한 게 심하면은 심하비만이라 그러고, 마치 돌처럼 단단하면은 심하비갱이라 그래요. 이러면은 벌써 어떤 처방료가 들어가냐면은 반화가 들어간 처방들이 들어가야 돼요. 반화가 들어간 처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화호박탕이라든지 반화사심탕이라든지 이런 사심탕 계열이 들어가 가지고 특히 반화가 들어간 사심탕 계열의 처방을 써야 돼요. 이런 것이 뒤에 전부 그 복진에 의해서 우리 몸 내부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1700년대에 개발이 된 거죠. 1700년대에 개발됐고, 동의보감의 이 내용은 1600년대입니다. 1600년대예요. 1600년대인데 이때 그 나온 데인데 그게 좀 더 발전된 겁니다. 설지는 요즘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활용하죠. 우리가 천상, 사실은 여러분들 이 해부학이 서양의학의 장점이라 그럽니다. 해부적으로 우리 인체를 잘 그 파악을 해놨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사실은 1600년 이전까지는요, 동양의 해부학이 더 뛰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보시면요, 1411년대에 이 명나라 말 시대에 나온 법의학 서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서양보다도 더 죽은 사람을 해부를 해가지고 그 모양이 돼서 더 해부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양으로 건너가가지고 해부학 책으로 쓰였다니까요. 우리 동양의학의 해부학 책이 사실은 동양의 해부학이 더 앞섰어요. 1411년까지만 해도. 동의보감이 나온 연대 정도에 사실은 우리 동양의 해부학이 더 앞섰어요. 서양의학도 전부 그걸 보고 이 인체의 해부를 알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600년 이후에 현미경이 딱 나오면서 서양의학이 해부학에서 앞서가요. 그리고 얼마 안 됐습니다. 1830년대에 고배율 현미경이 나와가지고 우리 인체의 세포까지 이제 다 들여다보죠. 그러므로 인해서 서양의학이 해부학이 발전됐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사실 동양이 해부가 더 앞섰어요. 그런데 우리 이 한의학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면은 몸 자체에 굳어있는, 흐르고 있는 이 체액, 우리 인체의 각종 혈액이라든지 진액이라든지 이런 수분 성분이 흐르고 있는 흐름을 중요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양의학은 구조, 모양, 딱 눈에 보이는 그 구조를 중요시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 벤저고 어쩌고 해도 이 차가 기름이 들어가서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연소됨으로써 이 동력이 생겨가지고 바퀴가 구르고 차가 엔진이 이제 열을 내면서 동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바퀴가 굴러가면서 그 다음에 이 기름이 순환하면서 결국은 차가 움직여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기계에 다름없는 걸 중요시한 게 아니고 모양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구조를 중요시한 게 아니고 여기에 흐르고 있는 인체 내부에 흐르고 있는 혈액이라든지 임파액의 흐름이라든지 이는 진액, 수분의 흐름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걸 어떻게 어디에 몰려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은 인체의 수분이 기억 정상, 어떤 기능적인 정상이 어디에 몰려있습니까? 폐에 몰려있고 상초에 몰려있잖아요. 진액이.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진액이 많이 몰려있단 말입니다. 그걸 없애주는 것으로 처방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딱 쓰는 처방이 우리가 이 표에 작용하고 그 다음에 폐, 상초, 폐 부위에 작용하고 그 다음에 기와 인체의 진액을 치료하는 체액을 치료하는 물숫자입니다. 이런 처방이 구성된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청열시키는 열이 심하니까 열을 치는 그렇게 구성된 거기에 이러한 표의 병이고 기의 병이고 수의 병이고 부위적으로는 그리고 성질은 열정이니까 거기에 의한 변정에서 그 이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해표시키면 되죠. 겉을 풀어주면 됩니다. 겉이나 상처 부위에 많이 몰려있는 기운이나 이 수분 성분을 팽중되어 있는 몰려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표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해표해주고 그 다음에 청열시켜주면 되겠죠. 청열시켜주면서 요 가래라든지 요 기억 정상을 되도록이면 정상화시키면 돼요. 거기에 맞는 처방이 그 이치에 맞는 법이 치료 방법이 말 그대로 우리가 찬 기운이라든지 이런 걸 몰아내고 해표시키면서 청열시켜주는 요 치료에 맞는 처방이 뭐냐면은 이 치료 방법에 맞는 처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소청룡탕입니다. 소청룡탕이에요. 소청룡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증상에 우리가 이제 맞는 어떤 이치, 그 이치에 의해서 치료 방법을 생각하고 그게 맞는 처방이 바로 소청룡탕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청룡탕증이다라고 나올 수 있게끔 변정하는 방법이 기혈진액 변정이 있는가 하면은 육경변정이 있고 육경변정은 말 그대로 상한론에서 나오는 병의 전변 과정이라든지 병의 부위라든지 그 병에 따른 성질을 논해놓은 변정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 영혈 변정이 있어요. 위기 영혈 변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진단을 해야 알아낼 거 아닙니까? 병의 원인도 알 수 있고 병의 성질도 알 수 있듯이 요 위기 영혈 변정이 있는데 이 위기 영혈 변정이 바로 어디서 나온 진단법이냐 하면은 옴뱅학에서 나온 겁니다. 벌써 상한시대는 사람들이 떨어져 살고 아주 추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 겨울 되면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워가지고 막 콧물 질질 흘리고 막 그 시려가지고 동상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동상 걸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시대는 동상 걸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육경변증이 나온 상한시대는 아주 그 날씨도 아주 추웠을 뿐 아니라 지금도 물론 우리가 추워도 견딜 수 있는 게 뭐가 발달했습니까? 옷이 발달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생활이 지금 뭐 여러분들 대개 뭐 아파트 사시는 분이나 뭐 개인 집이 있는 분들 전부 보일러 떼기 때문에 겨울에도
집에서 뭐 여러분들 뭐 옷 그대로 입고 있는 분 어디 있습니까? 전부 뭐 그 잠옷바람으로 일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상한시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위에 오는 병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병이 된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또 산업화가 됨으로써 인구가 많이 밀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막 위생도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게 전염병이 돌게 되죠. 이 전염병이 돌고 병이 오면은 우리가 처음에 뭐 감기가 걸려도 뭐 코감기가 왔다가 또 심해지면 어때요? 목감기가 되죠. 목감기가 되고 뭐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끄렁끄렁 하다가 나중에는 카랑카랑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호흡도 가쁘고 쉑쉑거리게 되죠. 병이 그 감기가 세미는 오래되면은 그리 되는데 지금은 뭐 이 한사에 의해서 오는 병보다 열사에 의한 병이 많아요. 이 열사에 의한 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아주 병사가 뭐 코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목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막 기침이 나고 그 다음에 이 기침을 해도 가래 같은 게 막 진드가이 나고 이런 염증성 변화가 바로 와버립니다. 바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육빈변증에 의해서 진단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처방을. 그래서 사실은 상한론 초기에 쓰시던 분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 온병, 열사에 의한 병입니다. 이 열사에 의한 병은 우리 인체에 있는 수분이 소모되는 병이에요. 열이 높아지면은 자연히 내부에 있는 우리 몸의 진액이 자꾸 마릅니다.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병이 와도 열성병이고 또 열도 아주 심하고 염증도 아주 심한 그런 병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 상한 가지고 다 변정해가 치료를 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딱 기록을 보면은 상한방, 고방을 쓰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뭐 맹이들의 어떤 그 걔는 그런 걸 쫙 읽어보면은 환자 치료를 할 때 이제 석고를 넣어야 될 백호탕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과연 백호탕을 쓸 쩐인지 주저주저합니다. 이 고방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마항하고 석고하고 대항하고 부자 이게 무섭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부자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부자도 결국은 어떤 약물과 조합을 함으로써 겉으로도 작용하게 할 수도 있고 속으로도 작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방작을 배우면 그런 게 다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이 상안에서 무서운 약이 망하고 석고하고 부자하고 대항이고 또 망초도 좀 무섭습니다만은 이런 약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하는 그 옛날 기록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많은데 이 상안을 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병이 치료가 잘 안 되더라 이거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동의보감이 나오고 난 연도 뒤부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전쟁이 막 터지고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됨으로써 뭔가 이제 공장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크게 돌아요. 상한병보다 더 무서운 열성 전염병이 막 돕니다. 이거는 막 지역도 넓고 그래서 사스 같은 것도 온병입니다. 앞전에 우리 사스 있었죠. 이 조류독감 이런 게 다 온병이에요. 전부 이 온병에 다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위분증, 기분증, 영분증, 혈분증 해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분증에 쓰는 약, 기분증에 쓰는 약, 영분증에 쓰는 약, 혈분증에 쓰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시진이 쓴 무슨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본초 강목이죠. 여기에 약의 수가 몇 개가 됩니까? 본초 강목에. 그 이시진 선생의 동상은 모스크바에 있죠. 모스크바에 딱 석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약물학의 아버지다 해가지고 소련에서도 아주 모시는 분입니다. 이 모스크바에 그 석상이 있습니다만은 이 본초 강목을 쓴 게 여기 있는 이 맹시대에 나온 겁니다. 맹시대에 중국의 맹나라 시대에 나온 건데
여기에 나오는 약물 종류가 1892종이에요. 1892종입니다. 이 1892종인데 그 이후로 개발된 게 여러분들 서각 아시죠? 서각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이 또는 강물질 약물들 여기서 미처 실지 못한 그런 약물들을 써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이 온병학에 나와요. 그래서 이 온병학의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들 목감기 와가지고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막 기침을 하면은 막 그 마른 기침을 하기도 하고 조금만 그 더운 데 들어가면은 막 목이 간질간질거리면서 기침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건 다 온병이거든요. 온병의 기본병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변정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정을 해가지고 그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한 처방으로 되지 않는 것은 온병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염성이 강하고 급작스럽고 병의 경과가 아주 빨라요. 금방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하다 안 되는 만성병이라든지 또는 내과 질환을 주로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많이 오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2조 말에서 이러한 전염병이 사회적으로 많이 도는데 그 전염병이라든지 급성으로 오는 그런 질환들을 치료를 못 했어요. 치료를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웬만하게 좀 급하면은 전부 병원에 가든지 약국에 가지 한의원 오는 사람은 없죠. 이게 온병학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게 사실은 중국 같은 데는 청시대입니다. 청시대예요. 중국도 청나라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기 전에 청시대가 말이거든요. 그때의 서양의학적인 이 온병학의 이론이 그때에 적용됐고 급성적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해 살면서 오는 그 처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온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추우면 찜질방 가가지고 뜨거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액을 많이 빼내죠. 그래가 오는 병이 많지 추워가 오는 병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병학의 위기영열 변증인을 또 잘 알아두셔야 그게 변증을 정확한 한 기초 위에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하는 게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위기영열 변증이 하나의 또 변증잔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요게 좀 더 발전이 되면서 병을 6단계로 보거나 또는 요는 4단계로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은 똑같죠. 그래서 병이 온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하기가 좀 그하니까 3초 변증이 나와요. 진단 방법이 하나로서 3초 변증이 하나 나옵니다. 3초 변증이. 그래서 이 3초 변증이 나오다가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을 좀 뭉뚱그려 보자. 변증도 너무 많고 복잡하다. 이걸 좀 뭉뚱그려 보자 하는 거로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걸 전부 뭉뚱그리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는 내부의 작용이 결국은 병이 겉에서 속으로 들어온다든지 또는 내부의 이상으로 오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변증하는 방법이 또 발전돼 나옵니다. 이게 장부 변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면은 간혈혈증 또는 간양상한증, 간기울결증, 간하상염증 해가지고 장부 명칭이 붙은 그 변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만 간기울결증 같으면은 여러분들 시호소간산을 비롯해서 부인애들 같으면은 소요산 계열로 간다든지 이런 처방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장부 변증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갱락 변증이 있어요. 이 갱락 변증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와가지고 신경통, 관절질환 오죠. 그럴 경우에 그것도 잘 여러분들이 변증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나는데 머리가 아프면서 땀이 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통시키고 땀을 발환하는 걸 지연시켜주면 되겠죠. 땀 안 나게 해주면 되겠죠. 머리가 쑤시면서 아프다 그러면은 열 때문에 그러니까 청열시켜주면 됩니다.
청열시키고 지통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속이 내시끄러면서 머리가 아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담을 쳐주면 돼요. 그 원인이 담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프다 그러면은 피가 부족해서 온 거니까 그거는 피를 보혈해 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 처방, 거기에 다 관련된 약 처방을 해주면 돼요. 근데 두통이라고 해서 무슨 처방, 어떤 분들은 방향합변의 천궁다조산이라든지, 예, 이런 처방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화백출 천마탕, 이런 처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면 머리 아픈 데는 그 반화백출 천마탕 먹으면 돼. 이게 아니죠. 두통도 혈어 두통이 있고 기어 두통이 있고 각기 또는 담음이 많아서 오는 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통도 요 위장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식욕부진이 있고 배가 창만하고 그 다음에 어질어질하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그럴 때는 그러한 두통에는 반화백출 천마탕 써야 돼요. 제가 아까 반화는 어떤 데 쓴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병이 있을 때 쓴다 그랬죠. 반화제가 들어가는 거는요. 그러듯이 이 약도 같은 두통이라 할지라도 위장에 이상이 있는 거는 위장을 치료하지 않고는 이게 치료 안 돼요. 그럴 때는 반화백출 천마탕입니다. 그런데 뜨거운데 좀 있다거나 찜질방에 막 있어가지고 막 땀을 많이 흘리고 이랬더니 막 나오니까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파요. 이럴 때는 풍열 두통이거든요. 열사로 인한 두통입니다. 그럴 때는 천궁다조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통이나 자골신경통 많으니까 한약하시는 분들 어떤 처방 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한약하시는 분들 자골신경통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디스크 왔을 때 어떤 처방 써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디스크 환자 오면은 오적산. 예. 또 다른 분 다른 분은 없습니까? 네? 독할 기생탕. 예. 또요. 어떤 분은 상기염 쓴답니다. 상기염. 예. 또 빈소산요? 예, 빈소산. 예.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말 그대로 이 근육 자체가 우리가 이 섬자요통이라 그러죠. 예, 염자입니다. 요 염자, 허리를 삐끗해가 오는 거. 이런 데는 사실은 뭘 쓰면 되느냐면은 여신산이나, 예? 여신산이나 이런 처방이라든지 또는 우슬탕이나 이런 처방들이 잘 듣습니다. 근육 자체의 병. 이런 게 우리가 갱락변증이 되면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오적산은요 맹방입니다. 유명한 처방이에요. 유명한 처방인데 사실은 디스크나 허리 아픈데 만일 자골신경통에 쓸 경우는 이 오적산이 주로 여러 가지 처방이 되어 있죠. 행이산 처방도 들어있고 이진탕 계열도 있고 망탕 계열도 들어있고 이게 여러 처방이 된 아주 맹방입니다. 근데 이 오적산은 포에도 쓰이는 약물이 있고 미에도 쓰이는 약물로 되어 있어요. 처방을 잘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보면은 올리제가 속을 덮이는 약이죠. 이 올리제에 오적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적산은 허리가 아프긴 아픈데 차게 하면은 허리가 더 아프고 다리가 더 아프고 통증이 오고 이러한 한정이면서 실정일 경우에 쓰는 약입니다. 그럴 때에 오적산이라는 처방을 써줘야 잘 들어요. 대신 일단 겉에 오는 증상이 없을 때는 망을 뺍니다. 그리고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두충이라든지 해노색이라든지 쏙닥이라든지 이런 약물들 감해줘요. 그런데 독할 기생탕은 물론 허리 아플 때 딱 먼저 선택해야 될 처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요거는 사실은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 신이 음어에서 오는 허리 아픔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통이라도 무조건 뭐 여러분들 뭐가 좋더라, 상경 쓰니까 좋더라 이러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성들이 소파 수술 후에 허리가 되게 아픈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자궁 쪽으로 이상이 오거든요. 자궁 쪽으로 이상이 오면 허리가 아파도 허리 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엉치 부위가 아파요. 엉치 부위가 막 빠져나갈 듯이 아픕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이 오적산에다가 대영전을 가미해줘요. 여러분들 뭐 요 처방을 나중에 그 구성을 보면은 어떻게 써야겠다 그런 걸 알게 됩니다만은 일단은 어떤 처방을 쓰면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알아내는 목적입니다. 방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쉬운 방제학이라 그랬습니다. 한의과 대학 같으면은 뭐 오적선에 있는 내용 약물이 어떻게 구성돼 가지고 뭐 그 약이 어느 거는 어떻게 작용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짧은 시대에 환자가 왔을 때 변정을 잘 하셔가지고 그 변정에 맞는 그 변정의 기초 위에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논치라 그러죠.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뽑아내면 돼요. 지금까지 오랜 경험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처방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 딱 그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효능을, 주치 효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부 처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서 그 처방에 들어있지 않는 맥락 증상만 환자들에게 만약에 대변을 잘 못 본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육종용을 좀 노인들 경우는 좀 강의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감의 변화만 조금 그 하면 되지 중요한 거는 어떤 처방을 쓰면 될 것인가 이걸 알아내는 데 있어요. 이렇게 같은 허리 아픔이라든지 자골신경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두고도 쓰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 고방에서도 치료 잘 되는 게 있습니다. 자골신경통은요 작감 항신부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처방 이름이요 어떤 경우는 약물의 구성을 딱 이름을 땁니다. 그러면은 자가 감초 그렇죠? 대항 쇄신 부자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자골신경통이 잘 된다 해서 무조건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변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어떤 처방을 써가지고 약물을 조합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가 방제학인데 이게 뭐 여기 어디 좋다 한다고 해서 자골신경통이 쓰인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허증이면서 한증으로 인한 자골신경통은 아주 잘 듣겠죠. 근데 벌써 손발이 싸늘하게 차고 그럴 때 좋은 거죠. 어떤 경우는 당기사역탕이 결국은 이 또 자골신경통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게 전부 그 우리가 변정이 중요합니다. 변정. 그래서 그 변정을 해가지고 병의 점된 과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한론을 기본으로 상한 처방을 먼저 공부를 좀 하고 그게 어떻게 변화돼 가고 가감돼 가고 빠지고 어떤 약은 빠지고 어떤 약은 더해지고 요걸 상한방만 조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후세방이 눈에 보여요. 후세 처방들 중에 맹방들. 그래서 그런 처방들 중에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주방이 되는 그런 것만 이 책에는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그 약사들이 조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게 아주 연구된데 한 60여 처방, 100처방만 우리가 아셔도 그렇게 그 100처방 중에서 이 환자에게는 무슨 처방 쓰면 될 것인가 이거 알아내면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방제학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장부변증, 객락변증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변증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만은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증을 하는 데 있어서
탈강변증입니다. 탈강변증이에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뭐 기혈진액변증이건 육경변증이건 위기영혈변증이건 삼초변증이건 이건 다 진단법이라 그랬습니다. 진단을 해서 우리가 증을 잡는 거죠. 어떤 증이냐 하는 걸 판별해내는 게 제가 변증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진단해서 이 증을 잡아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약물을 써서 어떤 처방을 해주면 되겠다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한 이 변증의 총괄이 탈강변증입니다. 탈강변증.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병의 부위를 알아야 되거든요. 병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 그래서 겉에 쓰이는 약물을 써야 될, 약물이든 처방을 해야 될 것인지, 속에 주로 작용하는 약물을, 약물로 구성된 처방을 써야 될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탈강변증 중에서 병의 위치, 병의 부위, 표리죠. 요 표리와 사실은 간단하게는 표리인데, 반표발리가 있고요. 반표발리가 있습니다. 또 표에도 상중하를 나눌 수 있고 리에도 상중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리에도, 속에도, 우리 몸 내부도 상중하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그 처방이 겉에 상부에 쓰이는지 겉에 중부에 쓰이는지, 우리가 손발에 쓰이는 약이 또 틀립니다. 이렇게 대개 우리가 표라 그러면은 나중에 다 합니다만은 두면상지부를 우리가 표라 그래요. 머리부나 얼굴부나 팔에 오는 질환들을 대개 표라 그래요. 표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병의 부위를 우리가 알아야 어떤 처방들이 속에 들어가는 약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축에도 보면은 표리쌍해제가 있습니다. 겉과 속에 같이 풀어주는 약이다. 표리쌍해제가 있어요. 이는 처방 중에서 이렇게 또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데 이게 방풍통성산이거든요. 방풍통성산. 유명한 처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알고 있듯이 뭐 보통 뭐 보면은 십전대부탕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는 물론 사군자탕, 사문탕에다 또 이제 두 가지 더 가미를 한 겁니다만은 유명한 맹방일수록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약물 잘 아시는 분들은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느냐? 약이 허증에 쓰이는 약물도 있고 실증에 쓰이는 약물도 있고 한증에 쓰이는 약물도 있고 열증에 쓰이는 약물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시오통 맹방이죠. 이 소시오통은 상한론 처방이지만 유명한 처방입니다. 대개요 여러분들 한약지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개 반표발리에 병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명한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제방에는 6만여 처방이 있다고 그랬죠. 6만 가지 처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히고 한 처방 중에 하나로 들어있다고요. 이 소시오통이. 얼마나 유명한 처방인지. 이는 처방이라든지 오적산 있는 것도 아주 유명한 처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처방일수록 열약도 있고 속에 쓰이는 약도 있고 이렇게 계매에 있는 게 많아요. 계매에 있는 게 많아요. 자, 환자가 막 얼굴에 열이 나고 얼굴이 붉고 그 다음 답답하다 그러고 막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흡도 거칠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대변도 묽고 소변도 양이 많고 소변 색깔도 아주 투명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는 열증이고 아래는 뭐예요? 한증이죠. 여러분들 쉽게 변증이 한증이지 열증이든지 딱 그렇게 딱 구분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환자들 오면 안 그렇죠. 여러분들 환자 보면 어때요? 머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전신만신 안 아픈 데가 없죠. 이렇게 실제로 환자를 여러분들 딱 인상을 해보면 협착되어 있는 게 많아요. 착착 계매에 있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상은 열정이 있고 아래는 한증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겉은 한증이 있고 니는 열정이 있고 이런 병이 많단 말입니다. 실제로 환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런 변증을 배워가지고 딱 맞는 그런 변증이 힘듭니다. 되게 겜에 있는 경우 있어요. 되게 겜에 있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처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때 처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보면은 이런 맹방들이 소시오탕이라든지 보증이끼탕이라든지 또는 뭐 오적산이라든지 이런 뭐 또 소천용탕이라든지 이런 좋은 방금통정산 이런 지금 요 책에 되어 있는 이런 처방들이 맹방들인데 이런 처방들이 겜에 있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병증을 치료하는 처방이 딱 처방 내용을 보면은 허증에 쓰이는 약, 한증에 쓰이는 약 이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본초만 잘 아시는 분들이 약물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처방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봐도. 자, 시어가 찬 약입니까? 뜨거운 약입니까? 예? 아, 시원한 약. 예, 좋습니다. 한금은요? 찬약이죠. 예. 두 개 다 찬약입니다. 예. 근데 소시오탕 보면 또 인삼이 들어있어요. 인삼은 열약이죠. 인삼은 약이요, 중초에서 상초로 작용하는 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위적으로 안 배울 수 있죠. 이 약에 대해서 배우실 때. 예. 사실은 약은 물론 기미가 중요합니다. 이 기운. 예. 기운이 뭡니까? 차고 뜨겁고 서늘하고 따뜻한가 그거죠. 예. 그거고 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미가 있으니까 물론 오미 외에도 아주 그 담백한 맛, 그 다음에 끄끄러운 산미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가를 지금까지는 안 배웠어요. 상초에 작용하는지, 중초에 작용하는지, 하초에 작용하는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삼은 중초로 가가지고 열을 오히려 올려주고 시오한금은 상초 쪽으로 가가지고 내려줍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약이 한약, 찬약과 열약이 섞이더라도 작용 부위가 달라요. 작용 부위가 다릅니다. 이거는 방계학을 하면서 또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변증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처방은 대개 보면은 겜에 있는 약 처방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오적산도 겉에 쓰이는 약도 있고 속에 쓰이는 약도 있죠. 그리고 상초에 쓰이는 약도 있고 중초에 쓰이는 약도 있고 하초에 쓰이는 약도 있습니다. 오적산이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맹방일수록 유명한 처방일수록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처방들일수록 그런 겜에 있는 약물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팔강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병의 부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겉에 쓰이는 약, 속에 쓰이는 약의 조합이 된 처방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정이죠. 이 병정인데 이게 바로 병의 성질입니다. 이게 한열이죠. 이게 병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도 뭐 본초 배울 때 뭐 해표약으로부터 그 다음에 뭘 약으로 갑니까? 청열약으로 가죠. 청열약이 다 뭡니까? 열정에 쓰는 약 아닙니까? 열정에 쓰는 약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본초가 쫙 되듯이 그 다음에 속을 대표주는 올리약이 있고 하듯이 이렇게 병의 성질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의 허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음증이냐 양증이냐. 그런데 사실은 팔강변증 중에 요게 더 중요하죠. 요 6가지. 표, 리, 한열, 허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표리와 한열이에요. 한열입니다. 물론 이제 상한론에서는 허와 실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허증에 쓰이는 약, 실증에 쓰이는 약이 달라요. 사실은 계지탕은 허증에 쓰이는 약이고 마항탕은 계열은 실증에 쓰이는 약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이 팔강변증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그 이치를 보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논한다 이 말입니다. 치료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기 울결증이 있으면은 감기 울결증
요 이치 근거가 오죠. 변정이 되었습니다. 감기을결증이라는 변정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소간시켜주고 풀어주고 뭉쳐있는 걸 풀어주고 해올시켜주고 그런 처방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간 기능이 잘 소통되도록 해주고 통하게 해주고 울결된 걸 풀어주는 처방이 시효소간산이죠. 그럼 그 처방을 우리가 알아내면 그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처방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방제학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그 병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그 처방을 알아내서 응용해주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가 치료에 있죠. 아무리 약을 많이 알고 처방을 많이 안다 해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올바른 처방을 해주지 못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앞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